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 아직까지 시간이 딱 정해진 건 아닌데 계속적으로 의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25만 원 국민 지원금 의제가 될지 등등 아마 전국을 좀 흔들 것 같은데요. 정말로 영수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미있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거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부탁드리고요. 뉴스 인사이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쁜 아침 오늘 알아야 할 뉴스 저희가 엄선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뉴스 픽 시간인데요. 오늘 이진아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윤 대통령 또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 다음 주로 미뤄질 예정이에요. 전망이에요. 2차 회담은 오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실무회동 같긴 했지만 글쎄요, 시기 합의, 또 의제 합의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일단 완전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어제 대통령실과 야당에 따르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비서실장 등 오늘 서울 시내 모처에서 2차 비공개 회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양쪽은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지만 2차 회동에서는 합의 가능한 의제를 선정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출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전날까지 일부 언론에서 알려진 민주당의 요구안은 3+1이었는데요. 일단 세 가지는 지난 2년 실정에 대한 대국민 사과, 그리고 최상병 특검 수용, 추후 거부권 행사 자제 등에 대한 제안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네. 합니다. 이거는 복수의 보도가 됐었죠. 네, 야당 의원들도 이야기하는 것들인데요. 여기 한 가지는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에 쓸 추경 13조 원도 민생 과제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자, 그 부분이거든요. 1인당 25만 원 지원금, 대통령실에서도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한 의제로 꼽는 분위기라고요. 네, 대통령이 지금까지 사실 태도와 행동 같은 것들을 보면 네. 언급한 세 가지의 내용은 수용하기 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또 반면에 1인당 25만 원 지원금에 대한 추경 논의는 그나마 현안 문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지배적인데 다만 문제는 방법론입니다. 취임 이후에 윤 대통령이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강조했기 때문인데요. 예. 내년 예산에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초 생활보장 제도 강화 등을 위한 재정 투입에 결정한 만큼 회담 테이블에 올려놓는 수순까지는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정부 기조와 다른 부분도 분명하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접점을 찾느냐가 주요 변수로 좀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어제 언론을 통해서 익명의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민생과 복지라는 차원에서 어떤 수단이 좋을지 대화는 나눠볼 수 있다. 대상과 범위를 선별하자면 모를까 전 국민 대상으로 하자는 건 좀 어렵 올 것 같지만 어쨌든 현안은 올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좀 이야기가 좀 전환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또 생각도 듭니다. 협상이 그 부분이 쉽지만은 않다 이렇게 전했네요. 자, 전날에도 얘기를 했지만 영수회담을 두고 대통령실하고 민주당이 접근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통령실에서는 떨어진 지지율을 인식하면서 그동안 하지 않았다는 이제 소통의 방점을 찍는 모습이고요. 네. 그래서 들어보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의제를 통한 대화 후에 성과에 방점을 둔 모습입니다. 어제 오전에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서 이 대표가 아쉬워서 영수회담을 요구한 게 아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바꾸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국민 앞에서 밝히는 게 중요한데 이를 염두에 두지 않고 그저 만남 자체의 의미를 둔다면 뭐하러 만나겠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심지어는 은전이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날선 반응도 보였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일단 만남이 중요하다면서 만남에 대한 압박을 좀 하기도 하는 것으로 좀 보였는데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난
만나는데 의제를 정할 필요가 있냐 이런 제목의 사설을 내놨습니다. 네. 내용을 좀 보면은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통령이 야당과 만나야 하고 또 그 만나야 하지만 또 의제는 그렇게 먼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만남이냐, 어떤 의제로 선정을 하느냐, 이 부분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와중에 조국혁신당이 좀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약간의 긴장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을 했는데요. 예. 네, 민주당이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좀 보였습니다. 일단 지난 22일에 조 대표가 전북 전주에서 열린 당 행사에서 이 대표를 향해서 범야권 대표 연석회의를 만들어 주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야권 대표들을 만나 총의를 모은 후에 윤 대통령을 만난다면 더 큰 힘이 실릴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야권 대표로 대통령을 만난다면 민주당이 얻은 175석이 아닌 범야권 192석을 대표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제 박성준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났을 때 이번 회담은 대통령과 민주당의 회담이다. 대통령이 다른 야당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대표와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또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한민수 대변인도 좀 비슷한 기조를 풍겼는데요. 조국혁신당이 이번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지만 22대 국회가 아직 개원 전이라면서 영수회담 전에 보는 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을 해서 좀 묘한 긴장감을 좀 보였습니다. 자, 묘한 긴장감 얘기를 했는데 조국혁신당 쪽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어제 김보연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며칠 전 조 대표의 제안은 이 대표가 그냥 민주당 대표로만 가지 마시고 야권의 더 큰 정치 그리고 더 큰 덩치로 큰 목소리를 내달라고 말한 것이다. 그런데 공식 거부인지 몇 명의 의원들과 대변인께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안타깝고 섭섭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좀 더 깊은 고민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아마 지금 아직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막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22대 국회 이제 개원을 하니까 또 그런 측면에서 조국혁신당이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각각 다음 달 3일에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할 계획인데 어떤 인물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네, 일단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친윤, 이철규 의원이 이철규 의원. 네, 거론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친명, 박찬대 의원이 박찬대 급부상한 의원. 것으로 네. 보입니다. 이철규 의원은 경찰 출신으로 3선에 성공했고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네. 당 사무총장에서 물러났지만 이번 4월 10일에 있었던 총선 인재영입 위원장을 맡아서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때도 친윤 인물을 계속 기용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이걸 또 굴하지 않고 이번에도 원내대표로 나설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영입 인재 당선인과 낙선인들과 또 회동하면서 원내대표 도전을 위한 몸풀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국민의힘에서는 이 의원 외에 4선이 되는 김도읍, 김상훈, 박대출 의원도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요. 단지 세 사람 모두 영남권이어서 윤재욱 원내대표에 이어서 또다시 영남권 원내사령탑을 맡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국민의힘은 다음 달 1일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을 받고 3일 오후 당선인 총회를 열어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이철규 의원이 또 거론이 되고 있다. 참 놀라운 상황인데요. 자, 뭐 3일 날 아마 선출될 가능성이 높겠죠.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도 원내대표 선거 앞두고 있는데 여러 후보가 언급이 되긴 했는데 결국 박찬대 의원 한 명 단독 출마 그런 가능성도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네, 일단 박찬대 의원이 이제 단독 출마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네. 원래는 후보군에 당초 한 10명 정도가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 일각에서 물밑 교통 정리에 나서서 뭐 명심을 의식한 의원들이 줄줄이 출마 포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네. 언론의 보도도 있는데요.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 의장단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를 열었고요. 이후에 위원회 간사인 황희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서 만약
만약에 한 명의 후보가 될 경우에는 당규상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결선 투표가 원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반 득표를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과반의 득표를 받아야 의원들한테 받아야지만이 가능하다 그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올해 8월 임기를 마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연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계속 있으면서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 단독 후보로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맞습니까? 네, 일단 이 대표에 대한 입장은 나온 것은 없지만 이 대표의 연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민주당 곳곳에서 그리고 지지자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만약 이 대표가 연임에 나설 경우에 8월 전당대회에서 경선을 벌이기보다는 합의 추대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계로 원내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때문에 후보 물망에 올랐던 김민석, 김성환, 서영교, 한병도 의원 등이 불출마를 선언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배경입니다. 네. 일단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는 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자들도 합당한 후에 참여할 예정인데요. 앞서 언급한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황 의원은 민주당 당선자 161명에 더해 민주연합과 합당이 원활하게 되면 171명이 투표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네. 선거 일정으로는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을 받고요. 이 후보자들은 30일 열리는 22대 총선 당선자 워크숍에서 토론회를 통해 소견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어서 다음 달 2일 민주연합과 합당이 계획대로 완료되면 3일 당선자 총회에서 원내 사령탑이 결정될 방침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철규, 박찬대 두 사람이 좀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의대 정원 관련해서 지금 의료 대란 아직 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전공의가 없는 네. 지금 병원에서 의사들이 사직이 이제 고려된다면서요. 네, 일단 오늘 의대 교수들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는 네. 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에서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해서 오늘 오전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특위는 지역 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핵심으로 하는 4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좀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다만 의료계에서는 이제 큰 목소리를 내는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특위에서는 실행력을 담보로 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첫 회의인데 사실상 이게 그 의미가 없지 않냐, 의미가 퇴색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연임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또 동해바다님은 단독 출마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단독 출마를 한다면 지금 당원 당규상 과반 이상의 득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당선이 가능하고요. 자, 이재명님, 박찬대 원내대표, 추미애 국회의장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네, 아마 그리고 22대 앞두고서 또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네. 법사위나 이런 또 국회의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심에 따를 것이냐, 또 의원들의 또 이야기와 당원들의 좀 이야기가 좀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뭐 당원들은 추미애 의원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당선자를 얘기하고 있고 또 안에서는 의원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후보들을 얘기하고 있어서 좀 그것도 좀 관심이 많이 사람들의 이제 이목을 이끄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잠시 후에 지금 최민희 의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얘기 아마 구체적으로 질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후 대담한 대담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조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주?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취급받을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자, 8년 만에 다시 국회로 입성하는 분입니다. 경기 남양주 갑에서 승리를 한 최민희 당선자와 함께 당선 소감 또 여러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뵈니까 낯섭니다. 아, 맞습니다. 자주 방송도 하고 딴 데도 많이 보는데 국회 입성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소감도 그래도 시간 좀 지났지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저는 남양주에서 2번이나 낙선한 사람. 아, 시장 선거도 하셨죠? 네, 아, 낙선했고 그리고 저로서는 억울한 정치 재판으로 피선거권도 박탈돼 본 그렇죠. 사람. 그러니까 그 8년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되게 험난한 과정이었고 이번 도전이 저에게는 그 선택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상대가 만만치 않았기 그렇습니까? 때문에 그리고 네. 상황도 안 좋아서 그래서 마지막 도전이다 생각하고 네. 정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캠프 그리고 당원과 지지자들이 후보보다 더 미친 듯이 뛰어주신 결과로 당선되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어느 선거가 뭐 쉬운 선거가 있겠냐마는 이번 선거가 좀 더 절실하고 더 어려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서 2번 국회의원이 됐던 조응천 의원이 탈당하고 이준석 개혁신당으로 갔기 때문에 3자 구도로 한 거잖아요. 예, 3자 구도고 조응천 의원이 결과적으로도 탈당한 분들 중에 가장 많이 득표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 여론조사는 그거보다 훨씬 조응천 의원이 높게 받아서 네. 3자 구도로 국민의힘이 당선될 거다라는 관측이 지역에서 우세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출마를 해야 됐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죠. 그런데 그냥 부딪혀 보자. 네. 시민들을 믿고 이랬던 겁니다. 콩풀임님, 황수만님, 신명철님, 책님, 뭐 리몬님 모두 최민희 의원님 이뻐요, 축하합니다. 우리 미니 사랑해요. 글들 주셨습니다. 자, 본격적인 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영수회담 얘기가 지금 계속 현안이 되고 있는데 한 차례 의제 조율을 했지만 40분 만에 끝났고요. 앞으로 의제 조율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 또 할 것 같고 또 어떤 의제를 우선적으로 넣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선 민주당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의제 내용이. 그러니까 첫 번째가 25만 원 민생 긴급 지원금 주자 지역 화폐 형식으로. 요거 두 번째가 많은 특검을 민주당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중에서도 딱 하나 최혜병 특검만은 받아달라. 아하.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련하여 거부권 에 대해서 자제해달라 이런 요청. 그리고 무엇보다 대국민 사과를 하라. 요 정도로 민주당은 의제를 조율하겠다. 의제를. 이렇게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근데 왠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보수신문도 그렇고 의제보다는 그냥 만나는 거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 같거든요.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럴 때 이제 다들 조심스럽게 바라보느라고 논평을 자제하는데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만남 제안이에요. 우선 첫째는 이제 총선에서 참패하면 보통은 여당은 국정 전반을 점검하고 쇄신합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국정 방향은 옳다. 본인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국정 방향은 옳았는데 이게 홍보가 잘못되고 일선 공무원들이 잘못 움직이고 이런 취지로 이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국민은 국정 쇄신을 원하니까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아서 국정 쇄신하는 것 중에 최소치를 요구하게 되는데 그것조차 보수신문과 입을 맞춘 듯 이걸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니 이거는 그냥 불쑥 제안했고 위기감 때문에 대통령께서 불쑥 제안했고 그리고 그냥 만남 자체만으로 감지덕지해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이게 불발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차질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차질 있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차질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벌써부터 이제 신문 논조를 보면 민주당의 요구 때문에 무슨 협상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 뉘앙스입니다. 이미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먼저 앞장서서
이 영수회담이 차질 있게 진행, 네. 만나더라도 별 의미 없게. 예, 그럼 이거는 사실은 국정 책임자는 여당이고 대통령인데 그렇죠. 예.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리려고 하니 지금부터 밑자락을 깔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은 중심 잡고 네. 예,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최혜병 건 특검 반드시 관철해야 되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중심 잡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게 네. 총리 인선에 대하여 미리 양해를 구하려는 듯한. 아하. 네, 근데 그게 양해될 일이 아니잖아요.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양해를 구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러라는 식의 주문이 또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 이재명 대표가 양해를 합니까? 그 국회 동의 이거 인준 사안이에요. 네, 그냥 헌법상. 예, 그냥 공식적이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은 추천하고 국회는 그 사람을 잘 판단해서 네. 표를 던지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꼼수 네. 쓰지 마시고 아하. 그리고 박영선 전 장관도 너무 하고 싶다는 거를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느낌이 듭니다. 아하, 그러지 예. 마시고 예. 민주당의 다선 의원이었고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동안 한 게 뭡니까? 민주당을 적으로 몰고 종북 세력이니 친북 세력이니 민주당 대표를 무슨 피의자랑 왜 만나냐. 그러면서 네. 정작 비서실장은 1심에서 6개월 실형받은 사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진석. 게다가 의원. 문재인 대통령 주변은 범죄 혐의자 소굴처럼 몰아붙이는 이런 분위기에서 무슨 이 정부의 국무총리 제안을 받으며 그에 대해서 명확히 입장을 안 밝히고 협치가 필요하다 어쩌다 그러면서 그 유학 기간을 당겨서 들어오고 이럽니까? 그런 정치 하시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저는 이회창 전 총리 외상 전 총리를 지금 총리로 간다고요? 아니요. 아, 제가 목이 예. 흥분하셨죠. 아, 예,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그런 정도의 아, 그 좋은 정도의? 분들이 예. 보수에 많이 있을 것이다. 아하. 그리고 우리가 여건상 보수의 인재들이 좀 몰려왔던 구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좋은 분을 찾아서 국민께 제시해야지 이걸 야당이 표로 통과시켜 줄 사람을 야당의 협의를 사전에 해서 하겠다 이런 꼼수 쓰시면 안 됩니다. 된다. 어려울수록 전공법으로 나가시라. 이해찬 전 총리 정도면 그 정도면 모르겠지만 다른 건 꼼수 같다 이런 말씀이고. 그렇죠. 제가 만약에 이해찬 전 총리에 준하는 괜찮은 네. 분을 추천했는데 제가 그걸 반대하면 그건 국민 뜻이 아니잖아요. 아하. 예. 주호영 의원이 좀 거론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인사는 하면 안 됩니다. 아. 예, 이미 예.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했던 분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국민의힘 장악에 네. 들러리 섰던 분들 하시면 안 되죠. 어떤 분이 또 총리가 될지 이 총리는 다른 거 장관들은 모르겠지만 국무총리는 헌법상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게 없으면 안 되고 이거는 국회의원들의 어떤 권한이고 국회의원들이 판단을 하는 거다. 그 말씀 좀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민주당 내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댓글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연임 얘기가 왜 이렇게 계속 나오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되게 잘해 주셨어요. 네. 이재명 대표 연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저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히시면 그렇죠. 그에 대한 나의 본인이 태도를 입장이 정하겠습니다. 있다면? 네. 근데 지금 이 대표는 정서적으로는 네. 너무 지치고 그래서 하고 싶지 않겠죠. 네, 그래서 처음 이런 질문을 받아봤어요. 네. 왜 그러냐?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게는 180석의 아픔. 이제 이해찬 대표 때 우리가 21대 그렇죠. 총선에서 예. 180석을 했잖아요. 그런데 대표가 이낙연 대표로 바뀌면서 이도 저도 아닌 아무것도 못하고 거의 뭉개는 형식으로 네. 180석이 아무것도 못했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무능한 모습 보이지 마라. 애매한 모습, 엄중한 모습 보이지 말고 이번에 국민은 개혁하라는 거다. 네. 민생 개혁해라. 검찰 개혁해라. 언론 개혁해라. 이럴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아. 이게 당원과 지지했던 분들의 요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기준에 맞춰서 사람을 찾아보니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렇죠. 여론이 형성된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원래 시민 참여 정치를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고민해 왔던 사람으로서 그게 시민의 뜻이라면 민주당의 다른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나도 있어라고 나서야 되는 거예요. 아, 오히려 네. 내가 당대표 되고 싶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나도 있다. 똑같이 할 수 있어. 아. 이런 분이 나서지 않는 한 예. 저는 지금은 사람들이 그 당에는 이재명 대표밖에 지금 안 보여 이 역할을 할 사람이 이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국회의원 간의 뭐 권력 다툼이나 친명 비명 이렇게 보시면 본질을 비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좀 개인적으로 제가 막 이 방송이나 보면 너무 좀 힘들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힘들죠. 그리고 지금 선거하신 게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지역구 하나도 힘든데 전국을 좀 다 했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데 몸이 칼침 테러 맞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한 거고 네. 더 이재명 대표가 힘들었던 건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섭다고 김건희 님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민주당은 공천 과정에서 내부에서 흔들어 과거에 국회의장 하시던 분들이 흔들어 국무총리들이 흔들어 그리고 언론이 흔들어 그렇죠. 친명 비명 나누면서 네. 근데 그러니까 일관되게 제가 본 바닥 정서는 공천 혁신 하라는 거였어요. 아하. 180석 줬는데 아무것도 못한 그 핵심 동력은 다 공천 주지 마라 이거였고 이재명 대표가 그 뜻을 충실히 시스템에 따라 따른 거기 때문에 네. 극복이 됐던 것이고요. 근데 본인은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힘들어한다. 네. 불사신 감자님이 이렇게 글을 주셨어요. 연임하면 좋겠지만 이 대표가 결정하면 존중합시다라고. 아마 이게 많은 분들의 뜻이 아닌가 네. 생각도 듭니다. 자, 원내대표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도전하겠다는 인물들이 처음에는 좀 많았는데 계속 줄어들어서 이제는 박찬대 의원 정도만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좀 더 도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시면 안 됩니까? 이제 전 재선. 재선인데요. 좀 그런 거 제한이 있나요? 그건 삼선은 제한이 돼야 있습니다. 됩니까? 왜냐하면 예. 상대방이 협상 대상이 있기 때문에 네. 원내대표의 핵심은 상대방이 있는 싸움을 아, 치르는 사람이다. 그것도 협상을 통해서 성과를 내야 하는 사람이라서 네. 이게 우리가 재선인데 저쪽이 삼선이면 그것부터 국회는 오랜 그 내적 감수성이 서열 구조기 때문에 극복이 안 되거든요. 최소 3선, 4선 정도 돼야 된다. 예, 그렇게 돼야 예. 됩니다. 자, 예, 말씀 그래서 좀 주십시오. 더 도전을 했으면 좋겠고 이것도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지치고 힘든데 네. 연임을 하겠느냐 못 하실 것이다 라는 판단이 주를 이룰 때 박찬대 원내대표가 네. 출마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타이밍이 약간 뭔가 맞아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를 나가라고 했던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이번 국회에서 21대처럼 되지 않으려면 초반부 4개월이 중요하다. 예. 왜냐하면 그때 원협상도 있고 뭐도 있고 그렇죠. 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하게 개혁할 수 있는 대표를 뽑아보자. 이렇게 생각해서 박찬대 의원을 민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한 명이 나가면 그냥 과반 득표만 하면 되는 겁니까? 예, 과반 이상 득표. 과반 이상 득표를 하게 되면 되고 뭐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22대에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지금 그렇게 보이지만 상황상. 이제 이런 생각하잖아요. 언론은 이럴 때 박찬대 대표를 제압할 인물이 나와서 파란을 일으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내대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원내대표는 차분하게 일할 사람이기 협상도 해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예,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의원들이 힘을 많이 실어주는 원내대표가 힘을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하. 원내대표 선거가 과열되는 건 사실 좀 안 맞는 맞지 거죠. 않다. 당대표 선거는 그건 당연히 가열되겠죠. 예, 과열되고 그래야 지지자들도 더 투표율이 높아지고 이렇죠. 지금 원 구성 얘기 하셨거든요. 네, 22대 네, 국회. 네. 지금 제가 지금 봤을 때 과방위 쪽으로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또 그 당연하죠. 전문이시고. 예, 예. 근데 기억나는 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7개월 동안 임명받지 못하고 스스로 그때 사퇴하셨나요? 제 기억이 정확하게 나진 않는데 어떻게 좀 그런 얘기까지 해서 과방위 가서 그런 좀 억울한 부분도 풀고 하실 겁니까? 일단 개인적인 억울함은 네. 있지만 그 억울함이 무슨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하. 대통령이 인사권을 잘못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대통령이 인사권을 잘못 행사한 것의 원인이 법에 있다면 네. 법의 미비점이라면 그거 고쳐야 되겠죠. 국회에서 해야 될 거죠. 그러고 예. 그다음에 저는 정확히
지난해 3월 30일 날 네. 국회에서 민주당목 방통위원으로 의결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예. 이후 7개월 7일 동안 대통령이 임명 안 하셨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받았죠. 그런데 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부적격 사유라고 얘기했던 것에 대한 근거가 아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요? 예, 이제 예. 그만두셨는데도? 네, 예. 그래서 저는 7개월 7일 되는 시점에서 이동관 위원장 탄핵하자 이렇게 당에 제안했고 네.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 표결 몇 네, 시간 앞에 직전에 그만뒀죠. 사퇴했어요. 그리고 뭐 저는 물론 그만뒀고 그래서 방통위가 지금 2인 체제인데 네. 2인 체제에서 이런저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지금 방통이라든지 방심이 또 선거 관련된 심의위원회 지금 논란이 좀 많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논란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류희림 위원장으로 인하여 네. 방심위는 종말을 맞을 지경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방심위의 그 판단이 얼마나 잘못됐으면 네. 법원에서 판판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결정이. 예. 그리고 깨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의 결격 사유는 방심위가 결정을 하잖아요. 네. 심의를. 그러면 그게 방심위 차원에서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방통위로 갑니다. 네. 그래서 방통위에서 최종 판결을 하게 되는데 2인 체제에서 그런 중요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법적으로 이제 방통위나 방심위에 불리하죠. 네. 그럼 지금 김홍일 위원장, 방통위원장인데 예전에 탄핵을 해야 된다, 탄핵 대상이라 주장을 하셨는데 네. 22대에서 추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저는 21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좀 해라 지금이라도. 예, 왜냐하면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어떤 정보를 받아서 네. 4월 24일 날 EBS 유시춘 이사장을 해임 의결한다는 정보를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요. 네. 첩보 수준의 정보를 받고 그날 페북을 올렸습니다. 중단하라고. 네. 2인 체제에서 이런 거 하면 이건 탄핵감이다라는 요지의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제가 4월 24일 주시했는데 네. 어쨌든 그 의결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의 국회가 방통위원회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 살펴보고 하지 말 것을 요구해야 되는데 네. 그런 기능도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YTN 민영화를 완성짓고 네, 맞습니다. 의결하고 이런 거 네. 전부 법적 책임 물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것을 주도했던 김홍일 위원장은 탄핵 대상이고 탄핵 사유를 스스로 쌓고 있다. 아하. 예, 그렇게 보기 때문에 21대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안 되면 22대에서도 가능하다. 네, 추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과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상임위 구성 얘기도 좀 더 해보면요. SNS를 제가 보니까 법사위원장하고 그 가기정통위원장 예. 이렇게 민주당으로 고수할 그런 사람을 원내대표나 이렇게 뽑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딴 데는 운용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분도 많았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법사위하고 가방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영위도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지만 그 중에 2개 뽑아라. 네. 그러면 법사위와 과기정통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과정에서 방송 장악이 선행되었다. 그래서 그 방송 장악으로 방통위와 방심위가 국가기관으로서라기보다는 네. 대통령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보고 네. 그 결과가 KBS, YTN 장악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방통위와 방심위를 소관기관으로 하는 과기정통위원장은 네. 방송 장악을 저지하고 방송 장악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과기정통위원장은 반드시 민주당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너무 중요하다. 예, 예. 법사위는 사실 법사위가요. 원래 자꾸 수정만 하는 데인데 원래는 여기가 그렇죠. 완전히 예. 내용까지 관여하는 상원처럼 되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법사위가 그동안의 개혁 입법을 가로막아 왔고 또 이 법사위가 법무부하고 검찰청을 이제 감사하게 그렇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양대축, 방송 장악과 검찰권의 검찰 독재적 행사 이 2개를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법사위와 과기정통위는 민주당이 꼭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일단 봅니다. 가기정통위원장은 빼더라도 법사위원장은 이제껏 관례대로 막 또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 할 것 같은데
국회의장이 일당이 가져가면 법사위원장은 이제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된다 이런 주장할 것 같은데요. 뭐 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습니까? 제가 국민의힘 쪽의 네. 그런 관례 주장은 진짜 그 얘기 하시면 속아 하품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예. 관례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증인이잖아요. 7개월 7일 동안 국회에서 의결된 야당 추천 방통위원을 임명 안 한 관례가 있습니까? 네. 왜 이런 관례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한마디 안 하십니까?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 국회의장 추천목이 그렇죠. 관례거든요. 예. 그거 안 받아들이고 대통령이 임명 안 해서 그분이 그냥 자진 사퇴하셨습니다. 왜 이런 관례는 얘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관례는 자기 편한 관례다. 네. 그런 관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뭐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또 그런 사람을 원내대표감으로 생각한다라고 네. 지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회의장 얘기도 한번 좀 네. 해보면요. 국회의장으로 거론되는 분들은 뭐 추미애, 조정식, 정성호, 뭐 우원식 네. 이런 의원들이 거론이 되는데 누가 적임자라고 보십니까? 저도 이것도 네. 제가 기준을 얘기해요.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예. 저는 공약 보고 뽑겠다는 거예요. 공약. 그래서 예. 그 공약이 첫 번째,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방송 장악과 네. 검찰 독재적 행태에 대해서 국회의 권위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입법부를 무시했습니까? 네. 그 국회의 권위를 가지고 시정하기 위해 맞설 사람. 이게 제 기준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리고 제가 꼭 그 당원님들이나 지지자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추미애, 조정식, 정성호, 우원식 이분들이 다 좋은 자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한 명을 지지하면 나머지는 다 뭐 반개혁적이다. 이거 아닙니다. 아하. 제가 다 지켜보건데 다 개혁적인 분들이고 네 분 다 그렇다. 예. 그런 분들이고 저는 좀 더 선명하게 해주겠다고 공약하면 뽑겠다는 거지 네. 누구를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친명이다 비명이다 이렇게 가를 일은 아니지만 네 분 전부 지금 거론되는 분 전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시기 민주당의 대표 주자다에 동의하고 지켜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행복하게 보셔야 돼요. 아하. 저쪽은 국회의장 깜도 못 내잖아요. 네. 왜냐하면 자격이 없어서. 우리는 어쨌든 지지자들이 열심히 선거에 참여하셔서 국회의장을 우리가 가져올게 다수당이 됐고 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내가 하겠다. 나서는 것 자체가 인재풀이 넓다는 거라 행복한 거다. 네. 이 중에 다 좋은데 좀 더 좋은 분을 뽑는 경쟁이다. 이런 시각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 제가 잘 아는 분들인데요. 네. 예. 그렇게 봐야 되는데 뭐 댓글에는 아주 지금 말씀하고 좀 다르게 누가 꼭 돼야 된다,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 막 이런 글들이 좀 많이.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좋아요. 예. 이분이 더 낫다, 다른 분은 안 된다인데 안 된다의 수준이 이분들이 반개혁적이라든가 어떻게 욕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절대 네, 안 된다. 네. 그래서 저는 네. 네 분 다 해도 잘하실 것이다. 그런데 기준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무시, 입법부 무시, 삼권 분립 무시를 확실하게 시정하기 위해 맞설 분으로 하겠다. 이게 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전성시님이 썼던 글입니다. 추미애 말고 나머지 분들은 너무 약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 동의하십니까? 그 약하다는 기준이 예, 아마 확실히 맞서 싸우는 선명성, 개혁성이 추미애 대표 전 이제껏 대표 보여줬기 때문에 윤석열 그렇죠. 대통령하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생각하는 그렇다. 거다. 아하. 그러실 수 있죠. 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국회의장의 역할을 네. 저처럼 확실하게 맞서 싸울 분이다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래도 예를 들면 이건 예예요. 예. 개헌을 하게 됐다. 그러면 8명 내지 9명을 국민의힘 설득해서 표를 맞습니다. 가져와야 되지 않냐. 그거 필요합니다. 아니, 그거 하려면 필요합니다. 안 그런데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추미애 대표가 이걸 못하겠냐? 그건 또 아니죠. 네. 하시죠. 그런데 다른 분들이 이 부분에서 더 우위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당내 경쟁이 힘든 것이긴 한데 이게 갈등적으로 막 적대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행복한데요. 좋은 예. 분들 중에 더 좋은 분을 제가 뽑겠습니다. 우리 최민희 우리 당선자님은 행복해하는데 우리 댓글은 막 하여튼 말들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 선을 넘어가는 말들은 좀 안 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19대 때 국회의원 하실 때 가방이 활동을 했는데 이번에도 뭐 가방이 하시겠죠? 네, 원내대표 하시겠다는 분들이 네. 전화가 와요. 네. 희망하는 것을. 그래서 저는 100% 과방이다. 네. 김현 의원은 120%래요. 아, 두 분 가십니까? 왜냐하면 아, 두 분이 우리 둘 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 탄압받은 네.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두 분 가는 게 상상이 갑니다. 아우, 막 떨릴 것 같기도 하고. 국민의힘에도 가방위원들, 이제 가방위원장 또 가방위원 나올 건데, 어떤 분들이 예상이 됩니까, 혹시? 예상도 안 합니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과방위 같은 경우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방송 장악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그걸 말을 바꿔서 방송 정상화라고 네. 가짜 프레임을 만들잖아요. 네. 그 가짜 프레임 아무리 주장해봤자 예를 들면 방송 전문가들에게는 안 먹힙니다. 네, 그래서 저는 방송이나 통신이나 언론에 관한 하는 제 인생을 바친 영역 아닙니까? 최고의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최고로 많이 알고 또 최고로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방통위원장 부분, 방심위, KBS, YTN, MBC 뭐 등등 해야 될 일이 정말 말씀대로 법사위만큼 더 중요한 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제4부가 언론이고 네. 언론 장악이나 방송 장악을 통해서 정권을 유지하고 지지를 올리려는 건 하지하책입니다. 불가능해요. 예. 예, 그래서 그거는 80년대식 과거 정치고요. 이제는 일을 잘해서 평가받을 생각을 하는 게 이 정치인들의 기본 소양 같습니다. 네. 아유, 가방이 활동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뭐 우리 최민희 의원 활동이 다 보고 싶다 이런 얘기하고 YTN 돌려줘 이런 글도 있어요. YTN이 뭐 어디 간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유진이라는 이제 민간 회사가 지금 가져가 버린 결과인데 그 부분은 좀 해결하실 겁니까? 가신다면?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네. 2인 체제에서 결정한 건 아하. 무효다라는 입장입니다. 5명의 방통위 합의체인데 둘이 앉아가지고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둘이서 지금 결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예. 얘기냐면 방통위원은 5인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그렇죠. 합의제 행정기구예요. 합의제. 명시되어 있어요. 이 합의가 위원 2명만 있으면 둘이 합의했다 이게 아니고요. 여야 합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야당 추천이 2명이 이 있습니다. 들어가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행정부와 국회 합의를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위원 구성이 대통령 추천목 2명과 국회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야당 2명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대통령 추천목 2명이 하고 있어요. 네. 독임제로. 이게 법 위반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그렇게 됩니다. 하고 있는 거 가방위원이 된다면 시정해야죠. 말씀하시겠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 아닙니다. 가방위원장도 3선은 돼야 되죠. 그게 재선도 위원장을 한 예가 있더라고요. 저는 여성의 봤던 경우. 것 같은데. 여성의 경우는. 그리고 댓글에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 예를 들면요. 예. 그 여성위원장 네. 권인숙 의원이 비례 초선인데 했어요. 예,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거 모르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들이 올라와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22대 이제 국회 곧 입성하십니다. 하고 싶은 일 말씀 많이 하셨지만 또 각오도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번 제가 국회에 들어간 것은 네. 윤석열 대통령 공천입니다. 만약에 법에 따라 저를 방통위원회 임명했다면 저는 지금 방통위원회 내에 들어가서 김홍일 위원장의 잘못된 결정들 혹은 절차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싸우고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이것이 뭐 제가 권력 의지가 있어서 뭐 국회 들어가겠다 이런 사적인 게 아니라 네. 공적인 운명이기 때문에 그 운명에 맞게 처신하겠습니다. 만약에 방통위원으로 그냥 해줬으면 국회의원 못 하셨겠네요. 못하죠. 임기가 있고. 3년이잖아요. 그죠? 네. 계속 하고 계셨을 거니까. 네. 당신들이 선택한 거다. 이렇게. 그래서 예. 제가 들은 것은 네. 일부가 후회하고 있다. 후회하고 있다. 용산과 방통위원 그래가 저게 붙잡아둘 수 있는데 괜히 국회로 보내가지고 가방위원장 하든지 가방위원 돼가지고 가방위 간사는 간사는 하지 할 거 않겠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재선이니까요. 그래서 네.
저는 어쨌든 그런 그 공익적 운명에 네. 여지껏 순응하고 살아왔고 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뭐 국회의원이 돼서 제가 19대 때도 뭐 누린다고 말하는데 하나도 누린 게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식은 아예 없고 뇌구조가. 그래서 저에게 부여된 임무를 열심히 하다가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 마무리하면서 자, 오늘 최민희 당선자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잠시 후 이슈 3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매주 톡 쏘는 정치평론 시사 맛집 이슈 3합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김필성 변호사 또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변호사 3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변호사 같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두 분은 정말 든든한 변호사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저는 더 변호사 같지 않게 보실 텐데. 아닙니다. 위트 있는 또 생각이 있는 변호사다 네. 이렇게 글들이 많이 오고 네, 감사합니다. 되게 체질에 맞는 것 같습니까? 전혀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냥 뭐 직업이니까 하는 거죠. 아, 후회한 적도 있습니까 혹시? 뭐 후회한다기보다는 아 네. 이게 진짜 안 맞긴 안 맞는구나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이게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은 이과 물리학 전공을 하셨죠? 네, 네. 예, 했는데 이제 변호사가 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랑 또 같은 또래인데 그 당시에 물리학은 뭐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렇죠. 제가 네. 알기로 아인슈타인 같은 정말 똑똑하고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 머리 너무 좋고 공부도 너무 잘하던. 네. 네. 뭐 그런 말씀을. 네. 그래서 하여튼 이 조합이 참 좋다고 합니다. 우리 신 변호사님 육회 통쾌 상쾌하다 그 말씀도 주시고요. 자, 오늘 고정적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가장 주목했던 이슈, 인상 깊었던 이슈. 먼저 네. 우리 신 변호사님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최상병 관련해서 아. 네, 이시원 네. 공직기관 비서관이 아하. 그 경찰에서 그 기록을 회수하는 당일에 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인과 네. 관리관과 네. 통화를 했다는 게 그것도 이제 원래 통화하던 사이가 아니었는데 네. 개인 010 네.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다는 게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면 공직기관 비서관이 과연 개인적으로 네. 전화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공직기관 비서관을 비서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렇다면은 이제 한 사람을 지목하는 것이 아닌가? 아하. 대통령에게 이것에 대해서 지시를 내린 적이 있느냐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눈에 네. 띈다. 네. 뭐 제가 이제 법무관리관실에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법무관리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딱 두 군데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국방부 군인이기 때문에 국방부이긴 하지만 또 법조잖아요. 네. 그래서 법사위 국정감사도 받고 국방위 국정 같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률계통인 공직기관 비서관 얘기도 있고 또 국방계통 안보실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앞으로 그 위에 누가 있느냐 네. 이게 가장 큰 이슈다 봤던 것 같은데 우리 김 변호사님 어떤 부분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저기 다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협치회의가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협치요. 네. 예. 협치회에서 나오고 있는데 뭐 이제 지금 국회의장 이제 나오신 분들이 예. 이 후보군들 중에 협치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이제 지난 국회에서 협치 얘기를 하셨던 국회의장 두 분 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박병석, 김진태 네, 둘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김진표. 근데, 예, 예. 자꾸 김진태로 제가. 예. 예. 지금 지난 아직 지나진 않았지만 지난 국회에서도 네. 어쨌든 180석 정도 되는
그 민주당이 압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민주당이 180석을 과반수를 넘기나 안 넘기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었던 결정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 협치라는 부분. 네. 물론 뭐 협치나 이런 것들이 대화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가치지만 네. 과연 지난 그 21대 국회에서 협치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나? 그래서 협치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견제, 그러니까 이제 정권에 대한 권력에 대한 견제, 입법부,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이번 투표에서 선거에서 그런 국민들의 총의가 확인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지금 나와 계신 분들이 여전히 협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와 보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네. 보수 언론, 뭐 진보 언론으로 분류되는 그런 언론들도 네. 하나같이 다 협치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타령.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눈에 들어왔던 게 뭐냐면요. 네. 4월 23일날 기사인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참모사의 반려안에 김치찌개 간담회에 빈대쪽 족발도 넣자. 이 단독 기사를 달고 나왔어요. 네. 사실 지금 그 여당 입장,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의 심판이나 이런 중간평가를 받은 셈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국정을 쇄신하고 그 다음에 거대 야당에게 협치에 손을 내밀어야 될 상황은 여당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여당해야 됩니다. 네, 지금 협치를 하라는 얘기는 전부 민주당한테 하고 있어요. 아, 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작 협치를 말씀하셔야 될 대통령께서는 빈대떡 족발도 같이 먹자. 예. 이걸 단독으로 지금 메이저 언론에서 이게 나오는 걸 보면서 변하는 게 없구나. 네. 결국 협치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국회의장을 누구를 해야 되느냐 그 얘기까지 또 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특별히 지지하는 분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가 원칙적으로 협치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총선으로 확인된 국민들의 의사나 총의가 네.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고요. 우리 뭐 멀리 볼 것 없이 몽테스큐의 상권 분립 네. 아니겠습니까?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또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고 사법부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인데 과연 180석을 갖고 지난 민주당이 그 견제 균형을 했느냐 그 얘기에 의문이 간다는 네, 거잖아요. 의문이 가고요. 그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얘기 좀 많이 하는데 사실 계속 하셔도 돼요. 네. 관련해서 본인 제가 자리예요. 예. 관련해서 눈에 들어온 게 있어서 네. 지금 이제 좀 전에도 지금 이제 여야 영수회담 얘기가 네. 있었단 말입니다. 그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떤 보도가 나왔었냐면요. 이것이 이제 대통령실의 대통령이 네. 그 야당 대표를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했다. 그럼 이때까지 인정을 안 했다는 거. 그러니까 예. 지금 제가 이제 협치 얘기를 꺼낸 게 그것 때문이에요. 사실 네. 이런 지금 이런 대통령이 이런 대통령실에서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상황. 총선 이후에도 불구하고. 네. 총선 때 그런 국민들의 분노 이런 것들이 확인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김치찌개와 족발과 빈대떡을 먹자고 단독 말씀하시고 이게 단독으로 보수 언론 단독으로 다루는 이 상황에서 네. 지금 민주당의 특히 중진 의원들이 협치를 말할 땐가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쫓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흘러님 협치하다가 쏘가 넘어간다. 단풍님 협치라 말만 들어도 숨이 팍팍 막힌다. 그리고 소량님 그만큼 쏟고 들러리하고도 협치를 찾는 놈들은 죄송합니다. 의원 자격 없다. 이렇게 글을 주셨습니다. 예, 누가 되시든 국회의원 되시는 분이 네. 지금 현재 국민들이 원하시는 게 뭔지 생각을 잘해서 네. 그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필성 변호사님이 아마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이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싶어서. 네. 저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정진석 비서실장을 네. 이제 임명하면서 대통령 뜻이 확실히 좀 알려졌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진석 비서실장은 예. 기본적으로 기존에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만날 필요 없다. 피해자라고 했죠. 범죄 혐의자랑 그렇죠. 만날 수 없다. 만날 필요가 없는데 예. 그 이유가 피의자기 때문이다. 네. 이런 이유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고 게다가 이제 이번 총선에서 낙선을 했는데 네. 이 낙선을 한 사람이 비서실장으로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재취업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네. 이제 그런 재취업. 입장에서 네, 네, 그런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친일 사관이 좀 문제가 있었다. 역사인식 관련해서 그렇죠. 문제가 있었죠. 역사인식이 뭐 일본은 조선을 침략한 적이 네. 없다라고 하고 조선이 못나서 스스로 망한 것이다. 그러고 이제 그에 대해서 반박하는 역사 뭐 학자라든지 강사라든지 그런 네.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해라라고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이 면면이 도저히 이게 비서실장으로 가기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걸 보니 네. 앞으로의 국정 기조도 좀 내다볼 수가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조금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전망을 하시는 네. 거니까 알겠습니다. 뭐 총리 임명도 돼야 되고 또 곧 있을 22대 국회 또 국회의장 또 원내대표까지 여러 인선들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지금 두 분 우리 변호사님이 어떤 기준을 좀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변호사들 모여있고 우리 이슈 샤머업 시간에서 가장 봐야 될 게 또 가장 또 많이 요청하는 게 지금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 둘러싼 진실 공방 이화영 전 부지사 이야기입니다. 네. 요 얘기를 좀 많이 해달라. 궁금한데 보도가 단편만 되고 있고 정확하게 좀 얘기 좀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많습니다. 일단 신 변호사님 현재 공방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네. 검찰이 네. 매우 좀 이 사건에 대해서 네. 급급하게 지금 말을 막고 있다. 네네. 좀 그렇게 느껴져요. 저는. 검찰이, 그러니까 네. 그렇죠. 사실 그 작년에 있었던 일을 날짜, 시간 이런 거를 막 정확하게 지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네. 말을 바꾸고 있다라든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든지 막 그런 식으로 공세를 펼치는데 네. 사실 검찰의 그 저는 반박이 더 옹색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그 술을 마셨다라고 지목한 장소가 뭐 1315실 안에 검사 예. 뭐 영상 녹화실이라든지 아니면 그 앞에 지금 뭐 1315 1315호라고 지목되고 그 전에는 창고라고 써 있었다라고 하는 그 장소라고 예. 하는 지목했더니 교도관들이 지켜보는 장소다. 그런데 술을 마실 수가 있느냐? 그게 너무 웃겼던 게 사실 교도관들이 뭐 교도관들은 복도에 앉아 있잖아요. 교도관들이 뭐 힘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 그렇죠. 그리고 교도관들이 실제로 이렇게 지켜보고 감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되죠. 검사실에 조사를 받으러 오면 교도관들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복도에 앉아서 그렇죠. 딴데 사실, 있죠. 그렇죠. 예. 그냥 전혀 검사실 내부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한 번만이라도 같이 동석을 해서 참석을 했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아하. 그 검사실 분위기를 전혀 몰라서 모르는 일반 대중들에게는 먹힐 수가 있겠죠. 네. 교도관들이 교도관들 누가 지켜봅니까? 네. 그리고 검사실에서는 술을 마실 수가 없다. 이런 걸로 반박을 하는 것도 저는 매우 옹색하다. 원칙적인 얘기죠. 당연히 안 그렇죠. 되죠. 예. 아니 이게 된다 안 된다 얘기가 아니라 마실 수가 없다. 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마신 사람들의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 당선자도 마신 적이 마신 적 있다 하잖아요. 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은 좀 관련 이 사건은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 예, 변호를 좀 하고 있죠. 네, 관련 다른 사건이고요. 관련 사건이에요? 아니 이것만이 이제 예, 이건은 아니지만. 이건은 아니죠. 이건은 아닌데 네. 아직 그 이재명 대표가 이건 관련해서는 아직 그 뭡니까 기소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이건 대북 송금 사건 관련된 네, 거죠. 예. 뭐 이미 그 민주당에서 논평도 나왔기 때문에 네. 뭐 제 입장에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 올해 1월 23일 날 유동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날 오후에 제가 지금 그 오후에 유동규 증인이 그 변호인 질문에 이런 답을 했어요. 네.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진술해주면 구속 안 시킬 거라는 얘기를 듣고 남욱이 네. 그렇게 얘기했다고. 원하는 대로 진술했다고 들었다는 말인가요?라고 부르니까 예. 예라고 대답을 해요. 이게 변호인들 우리 이 피고인 측 질문이었나요? 네. 그 답을 했다고요? 네, 그리고 그 얘기를 또 누구로부터 들었냐니까 네. 남욱으로부터 들었다. 남욱한테 들었다. 그러니까 남욱이 그렇게 회유를 당했다는 얘기를 공개 법정에서 했습니다. 제가 이거 사실 약간 고민을 했는데 네. 공개 법정에서 이걸 실제로 남욱이 회유를 당했다는 얘기를 남욱이 했다는 얘기를 유동규 씨가 했고요. 예. 그 이야기를 기자들이 다 들었는데 예. 받아쓰는 기자는 거의 없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받아쓰지 않는다고요?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거 논평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점은 나올 텐데요. 예. 물론 뭐 저는 이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예. 뭐 이제 공개 법정에서 다 나왔다. 이거 이화영도 공개 법정에서 얘기한 거 받아 쓴 거니까요. 네. 똑같은 거예요. 공개 법정에서 쓴 건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라 들었었기 때문에
뭐 이화영 부지사죠. 부지사 관련된 사건은 제가 모르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네. 모르니까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놀랍진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술 먹고 안 먹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지금 말했던 부분. 진술을 회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검사가 자신들의 공소 유지를 위해서 증인들의 진술을 뭔가 편의를 제공하고 이렇게 답해주면 해주겠다. 그거를 지금 유동규 재판에서 유동규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술 먹고 안 먹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네. 사실은. 게다가 이 담당 검사 네. 김영일 검사가 김영일, 네, 예. 김영일 검사가 전에도 네. 굉장히 IBS 홀딩스 그렇죠. 사건에서 그 피고인에 대해서 뭐 진술을 자기가 회유하겠다 이런 어떤 진술을 받겠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사실 편의를 제공해 주면서 네. 더 큰 피해를 일으켰던 사건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김영일 검사에 대해서 계속 규탄을 하고 문제가 있다. 이건 뭐 반드시 징계를 하거나 예.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오히려 이 사건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 담당 검사로 오면서 이건 내가 전문 분야야. 아, 예. 특수통 전문 분야야. 진술은 이렇게 받아내는 거야. 라고. 왜냐면 종전에 이 사건 담당 검사는 그렇지 못했다. 이렇게 좀 강인하지 못했다라는 네. 평가로 인해서 바뀌어지면서 이런 건 내가 전문이지라고 하면서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 출정한 횟수가 네. 70차례가 넘는데 네. 그 중에서 조서를 작성한 것은 뭐 20차례. 예. 라고 해요. 그럼 그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시간에는 뭐 했냐. 그 출정 기록 전체를 봐야지 뭐 그 언급된 날짜라든지 이런 네. 거를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정확하게 날짜를 특정해서 언급한 건 아니었거든요. 너무 많이 나가니까. 네. 그렇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검찰들은 그날 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검찰이 특정하면서 이날은 몇 시에 들어갔다 몇 시. 오히려 더 이 사건을 이상하다. 마치 변경했다. 이 아하. 사건에 대해서 옹색한 변명으로 전체의 기록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 그리고 김성태라든지 그리고 다 관계자들에 대해서 네. 같이 출정 기록 전체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게 사실 김광민 변호사의 그 주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를 공개하고 하면은 왜 같이 공범들을 같이 만나게 했느냐. 이것도 검찰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렇죠. 대질 조사가 아닌 한 어떻게 공범들을 같은 자리에 함께 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김영일 아마 검사가 징계를 받은 걸로 알고 견책을 견책. 아주 낮은 네네, 가장. 최고로 낮은 그렇죠. 견책을 받은 걸로 견책은 사실은 징계라고 징계가 보기가 아니죠. 어렵죠. 거의 네. 그냥 네. 그 정도 만약에 잘못했다면 크게 처벌이 돼야 되는데 아마 견책 정도 징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승승장구해서 검사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진실 공방 특히 대검에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뭐 수원지검 일인데.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예. 언론에서 크게 다루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 지금 아셔야 될,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검찰이 언론 대응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 검찰이요? 예.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케이스가 정확히 말하면 네. 유동규가 남욱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 네. 그러니까 남욱한테 너 우리 원하는 대로 진술해주면 구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취지의 회유를 받았다가 네. 남욱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사실은 그날 이게 이 정도 엄청 큰 사건이 이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거죠. 사건인데 안 나왔잖아요. 보도가 안 됐어요. 보도가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거 뭐 제가 이제 수사 자료를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더불어민주당 그 보도 자료 보면 그 네. 1월 13일자 그 원자리에 보도 자료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 받았었어요. 네. 그러면 대응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건 지금 떴단 말이에요. 네. 떠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하니까 아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 아하. 검찰은 언론의 상황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언론이 움직이면 대응을 하는 거고 언론이 별 반응 없으면 그 사안이 매우 중요하고 검찰의 존립을 위태하게 만들 거라도 대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예를 들어 중요 사건의 징의 네. 신문 이런 걸 하면요. 상당 부분 그 법원의 그 법정에서 하는 무슨 질문이나 액션 네. 이런 대응 이런 것들이 기자들에게 이제 받았을 수 있는 꼭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네. 것들이 꽤 있어요 생각보다.
뭐 하여튼 이 어떻게 이전 부지사하고 검찰 공방 어떻게 뭐 말씀 좀 주십시오. 전 네. 사건과 이 사건과 다른 점은 네. 거기서는 이제 완벽하게 회유가 된 두 인물이 나오는 그렇죠. 것이고 예. 그래서 그 사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되었는지 그런 구체적인 게 일절 검찰의 방식이 일절 없고 그냥 회유 이런 그 말만 나온 거죠. 그렇죠. 말만 증인신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 검찰에서는 뭐 타격이 없죠. 그래서 본인이 그래서 회유를 해서 진실을 말했다라고 말하면 돼버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회유를 해서 거짓을 말했다냐 진실을 말했다냐 이게 문제인데 거기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게 하나 없는데 여기서는 회유를 당하지 않고 내가 이런 방식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연어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뭐 흰 잔에 술이 따라줬는데 네. 냄새를 맡으면 소주였다. 한 모금 마셨더니 소주였다. 근데 한 모금 마셨더니가 마셨냐 안 마셨냐 이걸 갖고 공방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례적으로 검찰총장이 나와서 사실 검찰총장 이름도 까먹고 있었어요. 이원석이죠. 검찰총장인데 존재감이 전혀 없어서 까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와서 막무가내식 사법 방해라면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뭐 직격한다고 또 보도가 막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이재명 대표 사건은 사실 정확하게는 아닌데 관련 네. 사건이라고 하는 게 웃긴 게 김성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돈을 썼다고 하는 김성태 회장은 네. 이재명 대표랑 일면식도 없고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전화 통화를 한 적도 없고 아무런 정말 그야말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검찰이 이 김성태 회장을 끌어다가 당신 이 돈 이재명을 위해서 썼지? 라고 해서 김성태가 네 하면은 그 돈을 김성태가 이재명을 위해서 쓴 게 됩니까? 이런 식이라면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기업인을 데리고 와서 찍어내리고자 하는 정치인을 향해서 썼다고 해라라고 하면은 누구든 끌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너무나 심각하다. 두 분도 이제 변호 업무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뭐 미국은 사실은 이게 풀 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인정하라. 그러면 양형을 줄여주겠다. 근데 우리나라 법제는 사실 회유를 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어느 정도 해주셨습니까? 커피 같은 거 받아 드신 적 있습니까? 저요? 조사 갔다가? 조사 가서 커피나 이런 것들은 제가 챙겨 먹죠. 예, 저도 마찬가지로 커피가 옆에 있어요. 그렇죠. 실무관 자리 옆에 가서 뺏어 먹기도 그렇죠. 하고 하는데 술을 먹거나 뭐 이런 거는 사실 없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네. 그 정도의 근데 변호사가 같이 술을 마시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네. 사실은 이렇게 회유를 할 때 변호사가 같이 껴있어 그 변호사가 없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실제로 더 변호사가 자연스럽죠. 없을 때 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변호사가 옆에 있으면 그걸 받아들일 변호사는 없을 것 그렇죠. 같고. 그렇죠. 자연스럽잖아요. 특히 이제 검사실이 따로 있어요. 네. 다들 아시는 분 알겠지만 종합 그 사무실이 있다면 옆에 검사가 개인적으로 있는 공간인데 거기 소파도 있고 막 거기 그렇죠. 들어가서 아마 또 얘기도 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간에 이게 너무나 진실공방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만약 회유를 하거나 술을 먹여서 회유를 시켰다 그러면 충격적일 수 있는데 네. 우리 그냥 짧게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이대로 가면은 흐지부지 끝날 그러니까 겁니다. 이건 확인할 방법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지금 이걸 사실은 공수처가 해야 될 사건인 걸로 보이는데 공수처가 지금 수사력이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사건도 너무 많아요, 공수처에 지금. 예, 네. 많아서 결국은 이제 이거를 사실은 좀 그나마 수사처럼 하려면 특검밖에 없거든요. 특검해야 되는 것도. 국정조사로도 될 문제가 아니고. 근데 제가 이제 특검 얘기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특검이 누가 오든 간에 네. 특검 밑에 있는 실무하는 사람들은 전부 검찰에서 또 옵니다. 검사들인데. 네, 그래서 검찰 수사관들. 전문 네. 검찰 수사관들이 실제로 그것 때문에 지금 알려진 것보다 저도 이제 뭐 아시는 분들도 하고 제가 네. 들은 게 있는데 알려진 것보다 훨씬 특검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경우가 많아요. 특히 검사관계되는 분.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지 특검으로 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갈 수 있을지 그걸 좀 세심하게 법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특검 가더라도 검찰 식구들이 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특히 검찰 관련 특검은 제대로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네요. 그렇죠. 쉽지 네. 않죠. 쉽지 않은 게 지금까지 쭉 그래 왔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검찰의 어떤 문제들이 네. 보도가 되더라도 그전에는 그냥 잘 보도가 안 됐거나 뉴스타파에서도 많은 검찰 관련해서 비리들에 대해서 네. 많은 보도를 했잖아요. 사실 지금 공수처에 있는 김선규 부장, 김선규 부장에 대해서도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겸사실에서 뭐 삼겹살 파티를 시켜줬다. 네. 더 한 것도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뭐 김성규 부장은 굉장히 뭐 소송까지 가처분 이런 네. 것까지 냈으나 오히려 패소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 더 많은 보도가 일어나고 한다면 사실은
검찰 조직도 공무원 조직이고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 뭐 최종적으로 감찰은 다 국회에서 관할하지 않습니까? 네. 감시를 받는다면은 이렇게 마음대로 기존의 폐쇄적인 조직이 더 이상은 아니다. 더 이상 자신들이 덮으려면 덮을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남을 수가 없다는 것이 사실 지금 대통령 자체가 네. 이미 이제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직행을 해서 이런 문제들이 더 시끄럽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종전과는 같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도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 끝날 수만은 없다. 이거 계속 문제를 삼으면은 진실은 조금씩 드러날 수밖에 드러날 없다라고 것이다.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사 주제로 우리 지금 영수회담 준비가 돼 있고 인선 얘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 인선 얘기부터 좀 해보면 주호영 총리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좀 전에 제 최민희 의원하고 얘기를 하니까 최민희 이 당선자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저기 결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네. 여전히 뭐 이제 그 지금 아까 정진석 비서실장가 정도까지 아닐지 몰라도 네. 사실은 뭐 친윤에 가까운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국정 방향이나 쇄신이나 아니면 뭐 개혁이나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춘 인선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예. 뭐 이제 찾아보면 뭐 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이 실제로 뭐 정말 그런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비교적 그 호의적이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찬성한다는 기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게 정말인지 아니면 언론에서 그냥 또 하는 건지는 알 수는 없는데 뭐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나올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물들 또는 뭐 좀 중립적 인물들이 갈 가능성이 없다면, 그리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가까운 사람이 가는 거를 어떻게 막을 수 없다면, 네. 그나마 그 사람이 제일 나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입장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언론 이런 익명으로 나오는 이런 언론 보도는 사실 좀 믿기 어려운 것들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네. 사실 신 변호사님. 주호영 총리설 네.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냐, 민주당에서 먼저 띄웠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2023년 5월 달에도 주호영 총리설이 있었어요. 아, 옛날에도? 그러니까 주호영 총리설이라는 거는 그냥 그런 것이 존재했는데 그거를 질문을 통해서 이런 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네. 근데 주호영 이제 의원은 네. 지금 어쨌든 또 이제 당선자 신분으로서 22대 국회도 함께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뭐,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 게다가 22대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대통령보다 임기가 더 길어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이 주호영 총리설에 대해서 뭐라고 비토한다는 게 더 오히려 우스운데, 오히려. 예.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뭐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몇 분에게 이제 정성호 의원, 박주민 의원, 네. 박찬대 의원 이렇게 듣더니만 이제 하는 말, 왜 민주당에서 주호영 총리설을 띄우는 것인가 네. 분석 기사를 냅니다. 어. 이것은 국민의힘을 영남당으로 과두려는 술수다. 맞나요? 절대 속으면 안 된다. 네. 근데 그게 너무 분석이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반대할 만한 뚜렷한 어떤 그런 게 없어서 반대하지 않았다라고 치면은, 그렇다면은 저건 절대 받으면 안 되는 카드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요. 왜일까? 영남당으로 가두려는 시도인가? 이렇게까지 분석을 하는 게,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아까 최민희 의원 같은 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친명에서 나온다라면 최민희 의원은 그러면 친명이 아닌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언론에서 이 프레임을 짜고 몰아가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군요.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이 분은 꼭 다뤄야 될 것 같아요. 한동훈 전 위원장 어떻게 내공을 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시간이 익숙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잘 알지 않습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저도 잘 모릅니다. 네. 하지만 항상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 아, 네네. 정치 재개하는 겁니까? 이 사람 결국 하긴 하겠죠. 하긴 하는데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지금 이제 일단 넘어야 될 것들이 좀 있잖아요. 네. 일단 능력을 제대로 보이지 못한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가장 중요한 배경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가. 그 부분이 좀 아니라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여기 추측도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연결이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지 않은 상태라면 어떤 식으로 재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현재로서는 별로 이렇게 비전이나 풀 수 있는 방법이 별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예를 들어
뭐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이제 평이 안 좋아서 계속 이제 지지율이 안 좋아서 막판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것들을 타파할 수 있는 뭐런 새로운 주자 뭐 아니면 뭐 기대를 뭐 이런 모로 보이기에는 그동안 보여준 게 좀 그러셔서 네. 뭐 그런 새로운 뭘 보여줄 만한 기회가 다시 올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은 듭니다. 약간 부정적이시 네, 부정적인 거죠. 짧게 이제 시간 다 신기한 돼서. 게 네. 16일 날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16일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홍준표 시장을 맞아요. 만났어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계속 방자하다, 한동훈이 방자하다 이렇게 계속 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16일 날 각자 내 뜻을 지지해줄 사람을 만났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내 뜻은 맞다. 이 사람 말하니까 내 말이 맞다. 난 다시 정치한다. 나는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 이렇게 이제 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대통령 만나자고 하니까 거부한 게 아닌가 라고 하면서 두 분이 계속 각을 세우는 모습이 앞으로 계속 보여진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쉽진 않을 것이다. 재밌을 알겠습니다. 재밌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슈 샤맙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김필성, 신유진 변호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2부 뉴스 인사 프라임 지금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되면 더 재밌고 은밀한 얘기는 지금부터인데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 뵙겠습니다.